안녕하십니까. 6.25 길동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 제14탄은 한강방어선의 7.1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와 북한군이 한강방어선 전투에 사력을 다하는 목적은 6.25 전쟁사 중 한강방어선의 전투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군대와 북한군이 자존심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강방어선 전투는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최대한 저지시켜서 미군의 참전 시간을 벌게 해주는 목적도 있으나 한강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겨주는 엄청난 패배의식이 결국은 나라 전체를 포기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전력을 제대로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전투다운 전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미군이나 외세의 군대들이 우리 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전에 절대 우세한 전력으로 최대한 대한민국 군대의 침몰을 위해 한강이라는 큰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승기를 계속 유지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한강방어선 전투의 초기 전투력을 비교해보면 한국군은 패배를 거듭하다 수도 서울을 내주고 남아있는 부대원들을 재편성해서 수도사단 1, 2, 3, 7사단과 독립기가연대를 편성하여 소위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북한군은 1, 3, 4, 6사단과 105 탱크의 단으로 구성되어 외형적인 부대 숫자는 우리 남한과 비슷했으나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다는 도치감으로 승리의 도치감으로 완전한 부대 전투력을 갖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남한 군대보다도 훨씬 강력한 전투력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는 한강대를 폭파 후부터 본격적으로 전투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7월 4일까지 치열하게 싸운 전쟁으로서 한강방어선의 7.1 전쟁이라고 통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방어선의 설치 배경은 북한군이 6월 25일 38선 저녁에 걸쳐서 동시에 기습 남침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토요일 24일 밤과 25일은 육군본부 간부들도 휴식 중이고 병사들도 예박을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한군 기습 남침으로 우리 군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27일 이후에는 대통령과 행정부 간부들도 공식 설명 없이 수도 서울을 빠져나갔으며 서초구 1사단과 적이 중공으로 지향하는 포천 의정부 축선을 방어하고 있던 7사단 등이 힘없이 무너지고 물론 방어는 그동안에 종종 했겠죠. 기습도 했고 적 탱크를 폭발하고 노력도 했고 결국 미아리 방어선까지도 맥없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대책이 없는 무대책의 한국군의 방어 계획 같았는데 그나마 한강 방어선 설치로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려 한 것은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흥으로 주력난을 쳤다고 비난받던 최병덕 참모총장도 서부전선의 모든 부대를 지휘하는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김홍일 소장에게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을 맡기하고 사령부 인원은 영등포 수원간 후퇴하는 장병들을 모두 모아서 구성하는 것만 보더라도 전투력 발휘는 미지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패퇴하던 우리 한국 주력이 미처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꽁무니를 물고 쫓아오는 북한군과 싸워가면서 한강을 도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주나루 쪽에는 우리의 1사단과 5사단 15연대 일부가 도하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마포 일대 나루터에는 고기잡이 여성과 소금과 젓갈배 등이 수백 척이 있었기 때문에 도하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력이 그리 이용해서 도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피난민과 후퇴하던 우리 군인들이 뒤엉켜가지고 엉망했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많더라도 배는 사실 타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군중 속에는 치안대오고 대한민국 국군을 배신한
보도연맹원들이 대한민국을 배신한 보도연맹원들이 10여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피난민들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여 나중에는 중대 단위로 후퇴를 했던 우리 군에게 체포되어 현장에서 직결 총살 처형을 시키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천 동쪽에는 엄청난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었지만은 후에 밀려나오는 우리 군의 안전한 도하를 위해서 도하 단장 10여 척을 준비해 두기도 했다고 그래요. 한강 인도교 쪽에는 우리 군의 철수 부대가 밀려 들어와서 미아리 전투에서 밀려나오는 일부는 안전하게 철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상황은 인도교의 폭파로 시민과 뒤엉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끔찍한 상황은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철교는 일부 폭발물이 불발되어 유재영 장군을 포함한 피난민과 군인 수천 명이 한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서빙고 나루와 뚝성, 광나루 쪽에서 한강고 폭파 현장을 지켜보면서 서울 피난민과 의정부 전투에서 후퇴한 병력과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몰려들어서 뒤엉킨 상황 속에서 힘들게 각자 알아서 개별적으로 한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그래요. 한강 방어를 위한 부대 배치와 전투 상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포지구 전투입니다. 김포지구는 지금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김포지구 경비사령관은 인계주 대령을 임명하였고 영등포지구, 노량진지구, 강남지구, 판교지구, 인천 용인지구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여기저기 갈기갈기 몇 명 되지 않은 병력이지만은 전부 찢어서 단독부대 또는 혼성부대를 배치했으며 각 지구별 병력은 기껏해야 수백 명, 많아봐야 몇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판교지구는 혼성 3사단이 맡고 있었는데 3사단이 한 25인대가 육사생도가 맡아가지고 후퇴한 후 점령된 고지를 사수하려다가 측면에서 연대본부가 북해군은 습격을 당해서 김병희 연대장이 크게 부상을 당했고 대대장 2명도 현장에서 전사를 했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한강 방어선 실시를 위해서 지역은 끝없이 넓고 병력은 형편없이 부족했지만 소속도 없이 흩어져 강을 건너온 장병들을 최대한 긁어 모아서 김포지구를 포함하여서 모두 6개의 지구별로 혼성부대가 대부분이지만은 지휘관을 임명해서 지휘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한 것은 그나마 잘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6개의 지구별로 전투 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드린다면은 군대의 상황과 여건과 또 전쟁을 실시해보지 않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루하기 때문에 노량진 지구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한 증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지구 지휘관은 유재영 준장이 서로의 혼성부대 사단장으로 노량진 일대의 방어 책임을 맡게 되자 사단장은 사단 지휘소를 대방동호 수도 육군병원에 정하고 성남종합교는 수용소로 정하고 포로가 잡히면 일단 수용소로 집결시키고 이탈해 흘러들어오는 아군들도 수용소에 수용하여서 소속을 다시 부여해가지고 전 전선 지역으로 한강 방어선 지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한강 방어선 작전에서 한강다리 폭파 때문에 유난히 공병학교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공병학교는 당시에 김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 공병부대원들이 한강 방어의 한 중심 부분인 노량진 지구에 투입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1공병여단의 엄재환 소령의 증언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김포의 공병학교에 파견되어 교육 중에 전쟁을 만났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원대로 다시 복귀되어 26일과 27일까지 부평의 제1공병여단 본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27일 13시경에 육군본부 공병감실에서 트럭 2대 폭약을 싣고 육군본부로 빨리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너마이트 괴짝을 트럭 2대 가득 싣고 공병감실로 가는데 한강 인도교에서 폭파장치를 열심히 하고 있던 공병학교 교관 구명회 대위가 15시에 이 교량은 폭파할 예정이니까 빨리 그 전에 다리를 건너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14시경에 공병감시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구대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트럭을 다시 몰고 한강으로 되돌아와서 건넜다고 그래요. 오는 길에 영등포 구청 옆에 느티나무 아래서 차량 2대를 공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은폐시켜 놓고 혼자서 부평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 때쯤 한강 철교 폭파 계획이 변경되었으니 폭약을 싣고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두운 무렵에 박병순 대위와 전유영 중위 등과 함께 폭약트럭을 싣고 다시 한강다리를 건너서 육본에 들어가니까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이 지휘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김백일 대령이 갔더니 기관들 왔다 갔다 다시 한강을 건너오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았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있는 힘까지 남하하는 적을 막아야죠. 그래서 도로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대전차 지뢰 폭로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설치해라.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가시오. 이러더랍니다. 저기 탱크가 접근해 올 만한 시내 요소에 도로 구덩이를 파가지고 폭로를 묻으려고 하는데도 우선 딱딱한 도로를 파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병력이 전무했기 때문에 병력이 없어서 여기저기 군복이 있고 폐잔병처럼 한강다리를 건너려고 한두 명씩 내려오는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땅을 파고 일부러 민간들이 동원해가지고 구덩이를 파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괴짝 하나가 폭약 50파운드가 들어있는데 폭약을 나눌 시간도 없어서 괴짝 그냥 그 채로 50파운드가 들어있는 괴짝 단위로 묶고 선만 연결했다고 그래요. 그대로 아무런 명령이 없어서 남아있는 폭약 트럭을 싣고 상중사에게 맡기고 엄지원 소령은 후퇴하는 병사들과 피난민과 함께 뒤섞여가지고 걸어서 한강을 건너고 했는데 이미 한강다리가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구하려기도 없기 때문에 동이틀매럽인데 저 용산 쪽을 바라보니까 노량진 쪽으로 열차가 건너가더랍니다. 그래서 하양선은 폭파가 덜 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한번 노량진을 가가지고 그때 상중사 무사의 다리를 건너가지고 상중사의 폭약 트럭도 만났는데 정말 상중사도 기적적으로 한강을 건너와서 엄지한 소령과 반갑게 다시 한번 만났다고 그래요. 철교를 지나면서 보니 화구를 3개의 교각에다 묶어서 장치를 하였다고 볼 때 교각과는 거리가 15 내지 30m 정도에서 어느 한 곳이 먼저 폭발하면 단 몇 초 사이로 도화선의 길이가 자칫 끊기거나 그 폭풍과 진동으로 나머지 화구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엄지환 소령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엄지환 소령은 공병장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12시경에 시흥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김복일, 원영덕 대령이 병력을 다시 모아가며 재편성을 하고 있었대요. 그 병력의 대부분은 전날 한강교 폭파자부에 동원되었던 공병부대 또는 공병학교 병력이었고 소령급 이상 장교는 엄지환 소령, 보병 이세호 소령, 허필은 소령, 1사단 격리장교를 후퇴한 김모 소령뿐이었다고 그래요. 나머지 병력은 다 모아도 채 500명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을 다시 대대 중도를 편성해서 한강 인도교, 노량진역, 대방동 정면의 강변에 배치를 했다고 그래요. 혼성 7사단장 유재영 장군은 완전히 폭파되지 않은 한강철교를 다시 한번 폭파시키려 시도했지만은 결국 폭약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하고 또 시간도 부족해서 폭파시키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상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군은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 재편성에 싸우다가 밀려 내려오기를 축성령, 의정부, 창동, 미아리, 한강선까지 해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한 지휘체계의 부재, 혼성 편성된 부대들이 싸우고자 하는 결기와 사기 문제, 원활한 보급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힘든 7일간의 한강 방어선 전투가 전개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지리멸렬 뿔뿔이 흩어진 우리 군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만은 최고였기 때문에 간당간당한 빨랫줄 같은 생명선을 서로 간에 이어가면서 한강 방어 전투를 성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이제 메가더 장군이 드디어 한국 전장을 방문, 싸울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음 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6.25 길동에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